네. 2015년 10월 16일 금요일자 신문이고요. 일면 보겠습니다. 일면에 국민연금 기사가 났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국민연금 한번 했었죠. 예, 근데 요즘 계속 시끄럽네, 국민연금이. 기사 보겠습니다. 기금본부장 연임권 복지장관이 갖는다. 국민연금 인사제도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가 공공기관 운영법과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서 바꾼다고요. 고친다고. 국민연금공단의 인사제도를 손본다. 최근 최강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불가를 통보하면서 불거진 인사 난맥상을 법 조항으로 명확하게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법은 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명권과 인사승인권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지만 공공기관 운영법은 이사장이 연임 여부에 대한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장이 연임 여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과 관련해서도 국민연금공단 상급기관인 복지부 장관이 최종 승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법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일단, 저는 이걸 보면서 가장 첫 번째로 딱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사 보자마자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수익도 더럽게도 못 내는 것들이 지들끼리 또 박터지게 싸우고 앉았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제일 먼저 듭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집안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 싸움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이제 자기 힘을 키우겠다 이거예요. 파워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참 이게 뭐 하고 있는 것들인지 진짜. 제가 어떤 분이 진투방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주셔서 제가 답글에도 썼지만 KTNG라고 아시잖아요. KTNG 뭐 하는 회사입니까? 담배 만들어서 파는 회사잖아요. 물론 자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인삼 정관장 아시죠? 정관장. 그래서 인삼 관련 제품도 물론 판매하지만 KTNG 자체는 주로 담배를 팔아서 이제 수익을 올리잖아요. 국민들 상대로. 근데 KTNG의 최대 주주일 겁니다. 아마 국민연금이 KTNG의 최대 주주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공신한 거 보니까 지분을 더 늘렸답니다. 예. 무슨 이게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 갖고 운영하고 돈 굴려서 수익 내면서 담배 파는 회사다가 투자를 하네. 참. 예? 담배 가격 인상해갖고 말들이 많았잖아요. 물론 국민연금이 직접적인 상관은 없어요. 담배 가격 올린 거하고는. 그건 정부에서 올린 거니까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그 당시에서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메르스 사태로 아쉽게도 자리에서 물러나신 문양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마 갓 부임했을 때가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이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했던 말이 뭐예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국민들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대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걱정이다. 그래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지만 정말 강제로라도 국민들 건강을 생각해서 강제로라도 담배를 끊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담배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이지랄 떨더니
이 국민연금에 거기에 그 누차 강조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담배 가격 올린 거하고는. 근데 넓게 보자면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예. 또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참 지분 더 늘리고 이 뭔가 좀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 뭔가 좀 기만당하는 느낌이에요. 진짜 뭔가 사기당하는 느낌. 예. 하여튼 국민연금이 그런데 이제 집안 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집안 싸움까지. 가관이야, 가관, 정말. 예. 그 국민연금 관계자들은 뭐 드디어 올 것이 왔다,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반응들이랍니다. 예. 이게 제가 그래서 좀 보니까요, 이 관련 법이 문제도만 법 자체가 모순 덩어리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그랬잖아요.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반응이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예, 터질 게 터진 거야. 이게 빨리 터졌어야 되는데 왜 이제 터진 거야. 그래서 그 상세 기사가 보니까는 A10면에 있어요. A10면에 보니까 그냥 다 읽을 필요는 없고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지난번에 아마 언급을 했을 텐데 이 국민연금 공단이잖아요. 공단에 이제 대빵, 쉽게 얘기해서 대빵, 사장이 누굽니까? 일반 기업체로 보자면 대표이사가 이사장이에요. 이사장인데 그 국민연금 공단 내부 안에 그 기금운용본부라는 조직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그 국민연금에 직접적으로 소속돼 있는 하나의 부서라고 보시면 되고 기금운용본부가 그럼 뭐 하는 데냐 도대체 말 뜻을 생각해 보세요. 기금, 기금 영어로 얘기하면 펀드 다수로부터 걷어들었잖아요. 투자금을 받았잖아. 그래서 돈을 다 걷었잖아요. 우리 국민 거의 전체한테 다 연금 내잖아요. 우리가 그걸 말하는 거고 기금 운용한다는 건 뭐야? 그걸 통해서 뭐 유가증권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뭐 해가지고 운용 그 기금을 운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올린다, 수익을 낸다 이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집행기관이에요. 우리가 낸 그 돈을 갖고 이제 실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죠. 그 돈을 집행하잖아. 예? 그거 하는데요. 기금운용본부가. 그리고 기금운용본부 바로 위에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회라는 말이 붙어있네. 그럼 거의 대부분 이거는 뭐예요?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즉 의결기구. 그래서 여기다 의결을 딱 하고 여서 의사결정을 하면 그 방향대로 이제 기금운용본부에서 투자를 하는 거죠. 즉 자금을 운용하는 거죠. 뭐 그런 구조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데 기금운용위원회면은 위원장 대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지만 혹시 못 들으신 분 있을까봐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빵 위원장이 누구로 돼 있냐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어딘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 안에 속해 있는 하나의 부서라면서 근데 그 기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의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의 대빵은 웬 뚱딴지같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야.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어? 하여튼 뭐 그래요. 지금 현재 이런 구조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터지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하고 국민연금하고 연락 박 터지게 싸우고 앉았는 거죠 지금. 응?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시끄럽냐면 기금운용본부면은 여기도 또 대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장. 그 이제 본부장이죠. 본부장이 지금 현재 있는데 그분의 원래 그 본부장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굉장히 짧죠? 2년 주고서 2년 동안 뭘 하라고 젠장.
나 같아도 뭐 좀, 이제 좀 하려고 해야지. 딱 폼 잡으면은, 야, 임기 끝났어. 꺼져. 이럴 것 같아. 꼴랑 2년. 너무 짧죠? 근데 2년은 임기가 만료되고 나서 딱 한 번, 1회 한해서 1년. 그것도 또 꼴랑 1년이야. 1년 더 해먹을 수 있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연임 한다고 그래요. 연임. 계속 한다. 계속. 그래서 연임. 근데 지금 현재 그 기금운용본부장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마 임기가 2년이 만료가 됐나 봐요. 끝났나 봐. 그래서 이제 1년을 더 연임하려고 하니까 반대를 한 거죠. 누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위대하신 이사장님. 성함이 최광신가 그렇대요. 외자세요, 이분이 성함이. 이분이, 야, 무슨 도구 소리냐, 무슨 도구 사운드냐, 어? 도구 소리 하지 마라. 너 연임하지 마. 너 그냥, 나가, 넌 아웃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된 건데,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이제 보시기에는 한마디로 저게 꼴값 떨고 앉았네. 분수 주제 파악을 못하고 저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 대 사람으로 보자면은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이 서로 쌈박질하고 있는 거야. 예? 딱 핵심은 그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A 10면에 그 상세기사 난 걸 보니까 아까 제가 이제 법 자체가 굉장히 웃기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쌈박질이 가능하냐면 여기에 그 관련되는 법이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연금법이라는 게 있고 또 다른 법은 공공기관 운영법.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법안, 그게 이제 공공기관 운영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법이 이번 사태와 관련된 법안입니다. 근데 두 가지 법이 서로 상충이 돼. 그러니까 충돌이 되고 있다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인사권 문제인데요. 일단 그 기금운용본부장을 누가 임명하고, 야, 너 본부장 해라. 누가 시켜줄 수 있냐? 그 권한을 누가 갖고 있냐? 국민연금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공공기관 운영법에는 똑같아요. 이 법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돌하는 게 아니지. 두 법안이 똑같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터졌냐면 기금운용본부장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 즉 속된 말로 잘라버릴 수 있는 권한, 꼴 같지 않으면 그냥 확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권한, 그게 국민연금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있다고 명시가 돼 있고, 근데 반면에 공공기관 운영법에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한테 그 권한이 있다. 이렇게 지금 명시가 완전 정반대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서 요 법을 딱 보시고 나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한 것 같아. 응? 근데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반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항명을 한 거지, 이번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서 위대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그분이 지금 아마 성함이 정진엽 장관님이실 거예요. 그 분당 서울대병원 그 병원장 하시던 분이잖아요. 원격 진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객인 거지 지금. 객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이제 열받으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진짜 꼴같지도 않은 게 이게 나한테 까불어? 이래가지고, 알았어, 그럼 내가 법을 고칠게, 그럼. 고치면 되잖아.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기사 핵심 내용이 그건데요. 근데 참, 법이란 게 참, 물론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해석하기, 내 맘대로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참 웃겨요, 진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마치 비유하면 뭡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애새끼를 낳았어. 그 애새끼를 낳는데, 정작 애새끼를 키우는 거는 옆집 아저씨네.
이게 뭐야, 불륜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예? 그죠? 제가 나름대로 비유했는데 이해 가시죠? 아, 내가 보기엔 이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제가 아까 그 서두에 농담식으로 뭐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수익도 더럽게도 못 내는 것들이 뭐, 지들끼리 박 터지게 싸우네? 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했는데, 수익을 못 내는, 수익률이 안 좋을 이유가 또 하나 있었네. 당연히 이러니, 공격적으로 투자가 안 되지, 당연히. 적극적인 투자가. 안 되죠. 응? 한마디 시어머니가 둘인데, 되겠어요, 이게? 아, 이렇게 되면 파벌 싸움이 나오겠죠, 이제 막. 흔히 말하는 줄서기, 편가르기, 파벌 싸움, 파워 게임. 어느 조직이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KT 이제 그 지분이나 늘리고 앉았고 그런 거죠, 뭐 다. 응? 아, 깝깝합니다. 그 A신면 기사 일부 조금만 읽어볼게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조직이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은 기금운용본부를 사실상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 조직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연금법에서는 그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인사권, 그리고 뭐 관리 감독 권한, 해임도 마찬가지. 그걸 전부 다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몰아줘 버렸어요. 공단이나 다른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독립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려는 취지에서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됐다고 아까 말씀드린 게, 기금운용위원회도 그렇고 기금운용본부도 그렇고 분명히 특히 이번에 그 시끄러운 국민연금 그 기금운용본부는 분명히 엄연히 국민연금공단 내부에 있는 하나의 조직 부서랍니다. 부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직접적으로 소속이 돼 있는데 왜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갖고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냐 이거죠. 응? 그 이유가 여기 보니까 기사에 나와 있네. 예. 읽어드렸죠 제가. 그러니까 이해 관계자들 이 사람 저 사람 힘 좀 있다는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네 독립적으로 네 판단대로만 투자에 임해라. 투자를 해라. 어떻게 보면 배려해 준 거네요. 배려. 굉장히 배려해 준 거네요. 응?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든가 그러면 그럼 그럼 법을 진작에 고치든가. 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법이 두 개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둘이라고. 그러니까 양쪽 법에 다 해당이 돼 지금 국민연금이. 그거 어쩌라고 그럼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앉았고. 응? 아, 뭐 이런 내용이고요. 참 깝깝합니다. 예. 근데 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요. 예. 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이 결국에는 지실 겁니다. 내가 뭐 보기에는 질 수밖에 없어. 예.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그게 뭐 될까요, 그게? 예. 당연히 지지. 예, 뭐, 하여튼 오늘 첫 기사였고요. 예. 에이, 마치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인데요. 뭐 이번에도 똑같이 일면이에요. 근데 그 바로 밑에 보니까 또 이런 기사가 있어요. 환율 얘기가 나왔습니다. 환율 16원 급락. 땡땡땡. 석 달 만에 최저. 달러원 환율이 하루 만에 15원 넘게 많이 하락했네요. 15원 넘게 하락해서 장중 달러당 1120원대에 진입했다. 연내에 미국 금리 인상론이 흔들리면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 데 따른 것이다. 가파른 원화 강세로 수출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비상 걸렸대요, 비상. 그 환율 기사네. 이거는 뭐, 제가 뭐, 그동안 뭐, 누차 강조해 왔지만, 이 미친년 널뛰는 장사네, 미친년 널뛰는 장사. 아니, 며칠 전만 해도 무슨 뭐, 환율이 뭐, 1120원대를 한번 찍은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근데 그게 뭐 분석가들은 이제 환율 효과를 톡톡히 봐서 그렇다. 왜 환율이 높으니까 고환율이니까 원화같이 떨어져서 그래서 아마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3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온 거다. 뭐 이지랄 떨리고 뭐 그래서 뭐 그게 하나의 뭐 시발점 촉매제가 되긴 했죠. 그래서 뭐 잠깐 또 장이 좋았죠.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컸죠. 현대차도 수출에 의존하니까 같은 논리야. 그럼 3분기 현대차도 환율 덕을 톡톡히 봐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거다. 그러면서 기대가 컸죠. 뭐 그지랄도 떨 때가 언제인데 바로 또 16원이나 급락을 해버렸네. 환율이 또. 응? 야, 112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자, 먼저 이렇게 되시면 이제 떠올려야 될 게 뭐예요? 응?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 방송들 중에 보면 유가, 금리, 환율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말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꼭 좀 반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응? 늘상 강조하는 거지만 이 투자하면서 경제를 모른다. 그러면서 투자를 한다? 아, 그건 자살입니다. 자살. 그 중에서도 유가, 금리, 환율을 모른다. 그러면서 또 투자한다? 네, 그것도 자살입니다. 자살. 그래서 그 시간 내셔갖고 제가 그 유가, 금리, 환율을 한 거 있으니까 꼭 좀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야 물론 제가 또 해설 다 해드리지만 그래야 이런 신문기사 접했을 때 뭔가 보인단 말이야. 어? 안 그러면은 지금 글자하고 종이밖에 안 보여. 검은 건 글자, 허연 건 종이구나 그냥.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떠올리실 게 뭐예요? 첫 번째 음식료 업종, 그죠? 음식료 업체들은 띵호합니다. 띵호화. 좋아. 왜?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곡물이라든가 이런 거 수입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면 유리한 거죠. 환차익을 볼 수 있죠. 근데 또 요즘 또 제가 슈퍼 엘니노도 얘기했었지만 또 곡물 가격이 치솟고 있죠. 그런 개뿔 이득 보는 것도 없어. 환율에서 이득 본 거 곡물 가격 오르는 바람에 그대로 다 토해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야? 항공주도 띵호화죠. 띵호화. 예?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공주는 무조건 기름값, 즉 유가하고 환율이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대상 요소입니다. 그랬죠.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좋지. 왜 그래서 기름을 사오잖아. 근데 또 유가가 최근에 반짝 올랐죠. 그러다 다시 또 꼬꾸라지고 이러는데 하여튼 유가도 지랄 예명은 떨고 앉았어. 그 유가가 만약에 근데 올라버리면은 개뿔 이것도 마찬가지야. 환율에서 떡 본 거 그대로 또 토해내야 돼. 예? 아, 그러고 또 한 가지 좋은 건 있죠. 항공주가 환율 관련해서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면 좋은 거 뭐냐면요. 달러 빚이 좀 많아요. 해운 회사들도 그렇고 항공 회사들도 보면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달러 빚이 좀 많은 편이라고 보셔야 돼요. 달러 부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럼 환율이 떨어지면 좋은 거야. 그죠? 그런 건 있죠. 그 다음에 이 자동차주 아까 현대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동차 업종은 가장 핵심 중에 핵심 가장이 아니지 두 가지니까 핵심 중에 핵심 두 가지가 뭐라고 항상 뭐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제가 자동차주 투자하실 때는 첫 번째 무조건 환율을 봐라. 응? 왜? 수출에 많이 의존을 하잖아. 특히 현대차, 기아차 이런 거 외국으로 수출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환율에 따라 환차익을 볼 수도 있고 환차손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율이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의 환율이 어떻게 될지 그거를 항상 고려하십시오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그리고 두 번째 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차 효과가 있나 없나를 특히 좀 보라고 했잖아요. 신차. 근데 얼마 전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환율이 좀 상승하는 분위기고 달러 강세 쪽에 기울어 있다 보니까 거기다 폭스바겐 사태 아시잖아요. 폭스바겐 사태.
반사이익을 얻어갖고 분명히 얘네가 반사이익을 얻을 거다 그래갖고 막 잔치 분위기야, 잔치 분위기. 그래서 주가도 많이 갔죠.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고 있으면 자동차주들은 어때요? 전문용어로 X 되는 거예요, X. 그 X가 뭔지 아시죠? 힌트, 한 글자. 어? 야, 그러고 이렇게 되면은요, 환율이 떨어지면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재밌는 거야. 연결 다 돼 있다니까? 일본의 자동차 업체는 또 신났어. 지금 신났네. 잔치 분위기네 또. 특히 그 중에서도 어디 도요다. 대표적인 게 도요다. 물론 혼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도요다죠. 왜? 우리나라 현대차하고 가장 경쟁 관계에 있는 게 도요다잖아. 뭐 람보르기니하고 현대차하고 경쟁하나요? 아니 뭐 벤틀리하고 경쟁을 하겠어. 그죠? 도요다만 또 신났네. 왜? 미국 시장 이런 데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현대차가 떨어지죠.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요. 미국 사람 입장에서 미국 사람 저기 그 데이빗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차를 살라고 딱 봤을 때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국산차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 값이 더 비싸지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뭐 사양도 서로 비슷하고 연비도 서로 비슷하고 뭐 내구성도 서로 비슷하다. 뭐 디자인도 비슷해. 그러면은 국산차 뭐 현대차 이런 거 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도요다 그런 걸 사지. 바보가 아닌데. 거기다 또 제가 TPP도 그 신털라면서 해드렸지만 TPP 그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하면서 가장 큰 덕을 보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아베 형님, 아베 형 입이 찢어졌다고 그랬잖아 지금 좋아서. 야, 일본은 진짜 신났네, 신났어. 이렇게 되면은 말이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현대차나 이 기아차가요. 근데 이게 보세요. 그 다시 또 환율이 다시 상승해. 그러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대로 계속 환율이 떨어진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아마 그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뭔가 대책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대책을 안 세우겠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항상 생각하는 그 힘을 키우시라고. 그래서 연습을 해보시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자꾸 해보세요.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주 쉽게 생각했을 때 첫 번째, 가격 경쟁력이 이러면 떨어지니까 어떡하겠어요? 응? 차값을 내리겠죠? 차값을. 이미 근데 그 현대차인가 거기서 그 산타페 이런 거를 중국 시장에서 이게 좀 판매율이 떨어지니까 500만 원인가 우리 돈으로 500만 원인가 600만 원을 차값을 내렸죠. 깎았죠. 예. 그 덕에 좀 판매량이 늘긴 했는데 차값을 깎겠죠. 당연히. 그죠? 그럼 차값을 깎으면은 상식적으로 차값을 깎으면 자 보세요. 원가는 그대로야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자동차를 한 대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거 원가 비용이 있잖아요. 제조 비용. 그 안에는 부품도 들어가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건 이제 판관비라고 그러죠. 마케팅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들은 똑같아. 예전이랑 똑같은 상태에서 차값만을 내려. 그럼 영업이익이나 특히 제조업은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쪼그라들겠죠.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거든. 안 좋잖아 그러면은. 그죠? 내가 남는 게 별로 많이 줄어드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가를 어떻게든 낮춰야겠죠. 원가를. 제조 원가 비용을 줄여야겠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틀리면 어떻고 맞으면 어때?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어딨냐고 그랬잖아요.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를 들면
그 광고비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TV CF를 막 10편을 찍어서 방송을 막 하루에 막 3번, 4번씩 내보냈었는데 그거를 반으로 하루에 2번만 내보내는 걸로 줄인다든가. 응? 또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그 전국의 현대차 그 영업소가 쫙 깔려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반으로 줄인다든가 예를 들면, 응? 아니면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사실 지금 그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2가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그럼 가장 만만하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제일 잘하는 거. 전 세계 1등. 뭘까요? 그 예전에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었는데 납품 단가 후려치기를 하면 됩니다. 납품 단가 후려치기. 어? 자동차는 어마어마한 제가 알기로는 몇만 개의 부품이 거기 들어가요. 그럼 그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하청업체. 걔네들을 쪼는 거야. 야, 납품 단가 좀 깎자. 어? 우리도 죽겠다 지금 환율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 더럽게도 나쁘지만 난 싫어 안 할 거야 이럴 수가 없단 말이야. 울면 겨자 먹기로 예스 하겠지. 뭐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 걸 자꾸 떠올려 보시라고. 그러면 그 부품 업체 그 부품 만드는 업체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러면 또 걔네도 또 이익이 줄어들어 그럼 걔네들도 또 가만히 앉아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은 걔네도 또 하청받는 업체가 있다고 또 하청 주는 업체가 있다고 걔네한테 또 납품 단가 후려치기 또 한다고. 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제 현대가 그러니까 우리만 당할 수 없다 이런 거지 이제 이런 거지. 예? 뭐 그렇게 나올 확률이 높고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대책이 뭐가 있냐면 공장을 외국으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공장을 외국으로 이전을 해버려요. 물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대차가 미국이랑 뭐 중국에 아마 5개 공장을 4개인가 5개 있을 거예요. 중국에 현재 공장이 현대차가. 그리고 미국엔 지금 개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개 있나 3개 있나 지역별로 2군데 지역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지금 현대차가 외국에다 공장을 많이 지어놔서 지금 가동 중이지만 더 추가로 더 늘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응? 지금 뭐 멕시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멕시코 쪽에다가 뭐 왜냐하면 이게 확률이 더 높은 게 환율 때문인 것도 있지만 TPP 있잖아요. TPP. 우리나라는 그 회원국에 지금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TPP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더 해외로 공장을 옮기려고 할 수도 있어요. 더구나 이제 환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 떨어진다면 이건 그러면 한국이란 나라 전체로 봤을 때도 안 좋은 거죠. 그럼 일자리가 줄어들잖아, 일자리가. 외국으로 다 옮겨버리면 공장을. 그 현지에서 그 나라 사람들을 고용하겠지. 그럼 지네가 뭐 비행기로 출퇴근 시켜줄 거야, 우리를? 어? 뭐 통학버스, 통근버스 운행하듯이 뭐 비행기를 뭐 지네가 뭐 사갖고, 직원들을 실어 날라줄 건가? 출퇴근할 때마다? 아니잖아요. 아니면 태평양을 헤엄쳐서 출근하라고 그럴 거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가 금리 환율이 또 중요하다. 어? 그 우리나라는 그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뭐 인구를 해봐야 꼴랑 5천만 명 갖고 무슨 내수 시장을 만들어 그걸 갖고. 어? 네, 그 역시 A3면인데요. 또 이 세 번째 기사를 좀 볼게요. 아, 역시 그 저기 어떤 분이 그 저기 그분 갑자기 초코걸림이 맞나?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게시판에다 또 예? 그 신털남 할 때마다 그 남녀 주인공이 있다. 근데 오늘은 뭐 예? 여자 주인공은 언급을 안 하셨네요. 뭐 이렇게 한번 써 주셨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제 눈치 빠르신 분은 눈치채셨겠다. 그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기사가 보면 번번이 자꾸 언급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갖고 응?
누구겠어요? 앨런 아줌마 관련 기사가 또 나왔어. 예, 연예인이야, 연예인. 완전히. 자, 완만함과 점진적 차이가 뭐냐? 페드의 모호함, 시장에 혼란만 줘. 이렇게 돼 있어요. 전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마저 비판. 이런 머리 기사가 있습니다. 재밌네요. 잠깐. 우리 앨런 아줌마 또 욕먹었어. 세계의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을 발표할 때 쓰는 표현의 모호함 때문에 시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페드, 중앙은행이죠. 페드는 14일 발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12개 연방은행 관할 지역 중 11개 지역의 경제가 성장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6곳은 완만한 성장세를, 3곳은 점진적 성장세를, 나머지 2곳은 단순한 경제활동 증가세를 보였다고 기술했다. 그런데 시장 참가자들과 중앙은행 관계자, 심지어 직접 결정을 내리는 페드 위원조차도 이런 단어의 뜻을 뚜렷하게 알지 못한다. 지들도 몰라. 찰스라고 하는 이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전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인데, 이분은 이날 베이직북이 공개된 뒤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이 쓰는 표현의 모호함이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분이 정말 내가 보기에는 정말 슈퍼 천재셔. 이분 정말. 내가 말했던 거랑 똑같이 말하고 있네. 그는 도대체 완만함과 점진적의 차이가 뭐고 다소와 약간은 또 어떻게 다른가? 라고 반문하면서 중앙은행의 말을 이해하려면 사람들마다 각각의 어휘집이 필요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니까 사전을 들고 다녀야 돼, 사전을. 응? 아, 참. 그러네요. 응?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앙은행의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한 보고서에 담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언론들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사전을 제작해 사용한다고 소개했다. 완만한 보다는 점진적이 더 나은 경기 상황을 표현하고 견고한과 강한 등으로 갈수록 표현하는 경제 상황의 호전 정도가 강해진다는 것이다. 그 지들만의 사전이 있네. 뭐 그런 얘기요. 그래서 하여튼 그 시장에다 자꾸 혼란만 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비판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이건 뭐 제가 그동안 지겹게 얘기했던 내용들과 일맥상통하니까 뭐 그만하겠습니다. 예. 네, 이어서 A16면인데요. 뭐 은행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은행. 근데 오늘은 오늘은 우리 방송의 정말 슈퍼스타죠. 슈퍼스타.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두 분이 나란히 사이좋게 다 등장하네요. 예. 이번엔 남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누구겠어요? 경환이 아저씨죠. 뭐. 예. 제목 헤드라인 기사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4시 넘어도 문 여는 은행 점포 땡땡땡. 농협 222개가 최다.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4시 되면 은행 문을 닫잖아요. 예. 4시 마감 논란에 은행권 영업시간 다변화 검토 중. 기사 보겠습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인 영업시간을 시작시간을 땡기거나 종료시간을 늦추는 변형 근로시간제 점포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경환이 아저씨가 며칠 전에 오후 4시면 문 닫는 금융회사가 한국에 어딨냐고 이렇게 질타한 데 따른 것이다. 역시 부총리님이 또 한마디 이렇게 역시 파워가 세네. 한마디 그냥 그런 나라가 어딨냐고 이렇게 한마디 탁 하시니까 그냥 벌써 은행들이 알아서 깨갱하고 알아서 기네요. 그냥. 예, 질타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변형시간 근로제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통 문을 여는데 은행이 그거를 시간을 좀 더 일찍 여는 대신에 응? 조금 빨리 닫거나 아니면 거꾸로 시간을 조금 늦게 여는 대신에 좀 더 늦게 문을 닫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좀 그 유들이 있게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아 우리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예? 예, 뭐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변형시간 아니 발음이 안 되냐? 변형 근로시간제를 이렇게 적용한 점포들이 그 은행이 어디가 있고 이거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농협은행이 222개 그러니까 지점 개수가 변형 근로시간제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지점의 개수가 총 222개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 중에선 1등이래요. 근데 이게 뭐 좋은 건가? 내가 보기엔. 근데 뭐 하여튼. 근데 저는 또 이 기사를 딱 보면서 아까 국민연금 똑같아. 이 기사를 딱 보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요.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가방만 커 쓸데없이 밤을 새요. 응? 저도 예전에 학창시절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보면 전교에서 1등하거나 물론 저도 전교에서 좀 놀았습니다. 뒤에서 놀아서 그렇지. 저도 전교에서 1등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뒤에서. 예. 그리고 이건 제 자랑 같습니다만 저는 중고등학교 6년 내내, 6년 내내 장학금을 다 면제받고 다녔어요. 제가 장학금을 면제. 예? 등록금이 아니에요. 등록금이 아니고 장학금을 면제받았다고. 아, 썰렁하다고요? 예, 하여튼. 그때도 보면 이거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은요, 따로 공부 안 하잖아. 뭐, 밤을 새고 이러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그래서 그게 나는 그 당시에 정말 미스테리했었어요.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우리 반에도 있었어. 공부 진짜 잘하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는 항상 1등이야. 그래서 우리 담임이 요즘 애들 말로 뭐 담탱이라고 부른대요. 그 담탱이가 걔만 이뻐해갖고 제가 속상한 학교 다닐 맛이 안 나갖고 제가 공부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예? 그 담탱이가 나만 이뻐했어도 내가 진짜 공부 잘했을 텐데. 하여튼 걔도 보면은요 맨날 놀아. 탕자탕자 놀더라고. 근데도 시험만 봤다면 맨날 1등이야.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그 애들은 그래서 실제로 그런 애들도 보면 공부하는 거 순수한 시간을 비교해보면 꼴등하고 비교해봤을 때 공부하는 시간은 꼴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맨날 꼴등이야 걔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집중을 한다는 거죠. 집중. 특히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집중을 합니다. 근데 못하는 애들은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주의가 산만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인터넷 은행 이런 것도 지금 한국경제신문에서도 계속 나오죠. 인터넷 은행 관련 기사들. 지금 인터넷 은행이요. 예? 물론 아직 뭐 시작도 제대로 안 했고, 초기 단계라서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저게 인터넷 은행이 얼마나 많은 파급 효과가 있을지는 뭐 그때 가봐야 뚜껑 열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제가 장담컨대요. 기존의 은행들 있잖아요. 상업은행, 국민은행이니 뭐 신한은행 분명히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겁니다. 타격이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응? 그러고 지금 뭐 인터넷 은행 모바일 뱅킹이다 그러고 이러고 응? 점점 그러고 제가 예전 진투방 때도 아마 했을 거예요. 응? 인터넷 은행 관련해서 은행이 지금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때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은행권들이 지금 은행 지점도 하나 둘 다 없애버리고 지점 2개, 3개를 묶어갖고 통폐합해버리고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은행 지점이 예전엔 1층에 주로 있었는데 2층으로 다 올라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게
추세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직접적으로 이제 고객을 얼굴을 맞대고 상대할 일이 점점 없어져. 이제 대표적인 게 인터넷 은행이잖아요. 그리고 세대가 젊은 세대 20대 이런 애들일수록 이제, 그리고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더 심하겠죠. 은행에 갈 일이 없어. 이제 별로 그닥 은행에 갈 일이 없다고. 응? 아니 지금 환경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뜬금없이 영업시간 타령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나는 참 정말. 응? 왜 영업시간 갖고 시비지? 그럼 왜 아주 그냥 편의점처럼 24시간 영업을 하는 은행을 그냥 만들어버리지? 그러면 전 세계 금융 경쟁력 짱이겠네. 짱. 최고입니다요. 그냥. 응?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응?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요. 또 뭐 몇 줄만 읽어보면 은행들이 특화 점포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현행 은행권 근로 형태와 임금 체계에서는 제약이 많은 데다가 노조들과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응? 우리나라 노조가 또 얼마나 또 파워풀합니까? 상남자들이잖아. 상남자 그냥. 그거지. 부러질지언정 구부러지진 않는다. 그냥. 이건 내가 예전 진도방 때 맨날 쓰던 말인데. 하여튼 노조들이 또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또 이제 뭐 임금을 더 달라는 둥 또 이제 뭐 온 난리법석을 떨겠죠. 지금 저희 현대중공업 노조들 보세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일부 점포에서는 아까 제가 농협이 1등이라고 했는데 일부 점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응? 예를 들면 저 강남에 뭐 역삼동이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주거시설,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아닌데 오피스텔만 잔뜩 몰려 있다거나 이런데, 그런 데는 뭐요? 그쪽으로 아침 출근 다 했다가 퇴근하고 나면 거기 썰렁해지잖아요. 그리고 다 각자 자기 집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니까. 이런 데는 오전에 은행문 열어둬 봤댔자 안 온다는 거야. 사람들이 올 일이 없지. 회사 업무 보기 바빠 죽겠는데 거기서 은행을 가겠어요? 그 점심시간이나 돼야 이제 몰린다는 거야. 점심시간 이용해서 잠깐 그 은행 볼일 보러 오니까 그때 사람들이 확 몰린다는 거지, 직장인이. 근데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경우 만약에 아침 그럼 9시부터 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는 뭐 변형 근로시간제 해서 아니 잠깐만, 제가 지금 두서가 없다 말이 또 변형 근로시간제를 오히려 적용을 하는 게 맞겠죠, 이런 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을 좀 늦게 여는 거죠. 늦게 아침 일찍. 원래 그러니까 아침 9시 다른 은행들처럼 아침 9시에 문 여는 게 아니라 열어봐야 손님도 없고 하니까 예를 들면 뭐 한 11시쯤에 문을 연다든가, 대신에 늦게 닫는 거죠, 문을. 그러면 한 2시간 더 늦게. 그래서 뭐 저녁 6시에 문을 닫는다든가. 이런 게 맞겠죠. 근데 실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일부 은행들이 실제로.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근데 이걸 뭐 전체를 다 싸잡아가지고 오후 4시면 문 닫는 금융회사가 한국에 어디 있냐고! 이런 소리를 하시는지 정말 우리 부총리님 좀, 또 다시 국회의원 출마하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또 그 신털남에서 언급했죠? 내년 4월 총선이라 아마 제가 알기로 5분이 계시는데, 국회의원 출신 장관분이, 그 중에는 뭐, 김희정 씨인가? 그래요. 그 여성가족부 장관님이죠.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맞을 거예요. 거기 장관님들 다 국회의원 하시는 분. 아마 다시 또 다 출마한다고 장관 다 때려친다고 그럴 겁니다, 분명히. 그럼 누가 또 해? 할 사람이 없는데. 참, 응?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하나.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현실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은행 다닌다 그러면, 와, 그래? 너 은행 다녀? 야, 은행 4시면 문 칼같이 닫던데. 야, 넌 좋겠다 그러면 일찍 끝나고, 야, 퇴근도 빠르고, 야, 좋겠네. 이건 정말 쥐뿔도 모르고 하는 정말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정말 무식한 소리. 은행 문 닫았다고 업무가 완전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본격적인 진짜 업무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노가다 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은. 그래서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오후 4시 땡에서, 물론 4시 땡 하자마자 칼같이 닿진 않지만, 4시 됐어. 그 은행문이 막 셔터 막 내리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냐? 크게 그냥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시제를 점검합니다. 시제. 예? 그 시제가 뭐냐면, 전산에 기록되어 있는 그날의 그 숫자, 그거하고, 현재 그 은행, 그 금고통에 들어있는 그 현금하고 비교를 해서 이게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응? 아, 혹시 또 이해가 안 가실려나? 그러면 아주 확 와닿는 정말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 편의점에서도 시제를 점검합니다. 편의점 갖고 말씀 드려볼게요, 편의점. 그럼 거기서 시제 맞추는 게 뭐야? 그날 판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 뭐 소르이 눈이란 음료수도 팔고 허니버터칩도 열라 팔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편의점 가서 물건 사보신 분 아시잖아요. 가면은 바코드를 찍잖아요. 그 알바하는 친구들이 띡띡하고 그러고 예 5,000원 나왔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한번 바코드를 왜 찍어요? 띡띡 찍을 때마다 그 전산에 다 입력이 되고 기록이 되잖아요. 몇 시에 어떤 게 팔렸고 이런 게. 그래서 그 총 팔린 그래서 토탈 그날 100만 원어치 물건을 팔았어. 그래서 그 전산에 100만 원 매출 났다고 찍혔어. 그런 거 포스라고 그러잖아. 포스. 포스 그 포스 밑에 보면 돈통이 달려 있잖아요. 그 돈통 안에도 똑같이 100만 원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당연하잖아요. 100만 원 팔았다고 전산에 입력이 돼 있고 매출로 잡혔으면 그 들어온 돈도 100만 원이 그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신용카드로 요즘 많이 결정하지만 하여튼 신용카드까지 다 합쳐서 그게 딱 맞아 떨어져야지 정확한 거란 말이야. 은행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시제를 점검하고 시제를 한다고 얘기해. 이 업무가 커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맞아. 빵꾸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산상에는 100만 원이 매출로 잡혀 있는데 실제 돈통에 들어있는 돈은 9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10만 원이 모자라는 거야, 지금. 이런 경우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제. 어? 그럼 이게 왜 그러지?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왜 안 맞지? 왜 돈이 비지하고 또 처음부터 다시 시제. 계속 반복. 원인을 찾아낼 때까지. 그 시간도 꽤 걸린다는 거죠. 어? 그리고 또 그것뿐입니까? 각종 전표, 장표 이런 것도 거래 실적에 맞춰서 일목요연하게 다 보관을 해갖고 그것도 다 분류를 해야 돼. 그 보관하려면 막 이것저것 막 섞어갖고 보관하면 나중에 관리하기도 힘들고 찾기도 힘들잖아요. 그건 전표도 종류별로 예를 들면 전표도 종류별로 다 분류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이 또 꽤 걸려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그럼 이게 끝이냐? 또 아니야. 뭐야? 똥 싸러 가야지. 어? 아, 점심 때 밥 처먹었잖아. 어? 화장실 가지, 화장실. 그것뿐이야?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또 뭐야? 쌌잖아. 쌌으니까 또 배고프잖아. 그건 뭐야? 저녁 처먹어야지, 저녁. 응? 아, 저녁도 식당에 밥 먹으러 갈 시간이 없어. 그럼 뭐야? 또 배달시켜서 먹어야 돼.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 예. 그 화장실 가고 이런 건 다 농담이고 웃자고 한 얘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가 더 크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냐면 대출 심사를 해야 돼. 대출 심사. 어? 아시겠죠? 은행들이 대출로 먹고 살잖아. 주 수입원이 대출에 대한 이자 받아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같은 그 개인이 가서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해. 또는 뭐 신용대출 신청해. 근데 하긴 요즘에는 주로 이제 그 대출 심사해서 이제 승인 뭐 아니면 거절 이런 것도 물론 이제 그 시스템 전산으로 주로 많이 그걸 하지만 다 전산으로만 할 수 없다고. 대출 신청한 금액이 커. 특히 기업 대출 같은 경우는 뭐 최하가 몇십억이잖아요. 어? 예를 들면 뭐 신발 만드는 어떤 뭐 아니면 삼성전자에서 대출을 신청했는데 얼마인가 하고 봤더니 꼴랑 100만 원. 저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겠어요? 못해도 몇십억 단위라고. 큰 거는 100억, 뭐, 심지어 1000억대. 근데 이거를 전산으로만 심사하고 그냥 승인해? 안 되잖아. 사람이 모여서 다 꼼꼼하게 서류도 다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대출을 정말 해줄까 말까, 승인을 할까 말까,
그 내부 팀장을 포함해서 그 뭐 직원들 다 모여서 밤새 회의한다고. 왜냐면 승인 잘못해줘 갖고 또 돈 떼어봐. 응? 그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와. 이게 크다고요, 대출 심사. 또는 이것뿐이야. 또 영업도 해야 돼. 영업. 거액의 자산가가 예를 들면 우리 은행, 국민은행에다가 100억을 지금 정기 예금을 들어놨어. 그럼 이거 고객 관리 해야 되잖아요. 영업이 뭐야? 관리해줘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 내일이 생일이네. 예를 들면 생일이네. 그러면 하다못해 선물이라도 준비하고 또 전화라도 해야 될 거냐. 안 되면 최소한 성이라도 모여서 어디 사장님, 뭐 사모님 내일 생신이시죠? 너무 축하드립니다. 하다못해 이런 립 서비스라도 해야 되잖아. 그럼 기본 전화 몇 통을 돌려야 돼 또.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응? 이러다 보면 뭐 8시, 9시는 금방 후딱 지나가. 밤 8시, 9시. 심지어 12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응?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은행문 닫았다고 해서 저 새끼들이 이제 퇴근하나 보네. 졸라 진짜 부럽다. 되게 좋겠다. 그건 진짜 무식한 소리입니다. 무식한 소리 정말. 아니 이런 상황인데 여기다 대고 뭐 오후 4시면 문 닫는 금융회사가 한국에 또 어디 있냐? 이렇게 질타를 하셨다고 참. 아니 물론 저도 알죠. 물론 우리 또 그 훌륭하신 최경환 또 부총리님께서 이거 하나 상징적인 의미로 영업시간을 운운하신 거지 뭐. 꼭 영업시간 그거 하나만 갖고 얘기한 거겠습니까? 그건 저도 알죠. 아는데 그래도 일단은 표면적으로 들렸을 때는 그래도 영업시간에 대해서 지금 질타하는 걸로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은행들이 눈치를 보고 신경을 쓰고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죠? 하여튼 뭐 은행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엔 끝으로, 오늘자 신문의 마지막 끝인데요. A17면 산업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업계 얘기가 나왔어요. 요즘 뭐 현대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자동차 관련된 기사가 갑자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시면 안 되는데. 한국경제신문에서요. 요 며칠 전부터 자꾸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계 관련 얘기를 많이 기사로 다루고 있어요. 뭐 폭스바겐 사태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유독 좀 많네 기사가.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 전기 수소차로 급선회. 이게 아무래도 이제 폭스바겐 사태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나 이제 수소차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이거죠. 그쪽에 좀 주력하기로. 그건 지난번에 폭스바겐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의 다 예상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반사이익도 보고 반사이익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투자 관련해서 그때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뭐 기사를 다 읽진 않고요. 그냥 핵심만 좀 볼게요. 기사 내용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인포그래피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인포그래피. 아주 또 친절하게도 한국경제신문에서 이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인포그래피 형태로 도식화 시켜놨네. 요거 갖고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글로벌 자동차 업계들이 방향을 전환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체별로 어떻게 급선을 했는지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은 주요 완성차 업체 친환경차 전략. 첫 번째, 아무래도 이제 국산차를 봐야겠죠. 그래서 현대 기아차를 보겠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2020년까지 한 5년 남았네요. 2020년도까지 22종 이상의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보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중에 좀 자세히 보면 하이브리드 차종을 12종,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6종, 전기차를 2종,
그리고 수소연료 전지차, 줄여서 그냥 수소차라고 할게요. 수소차 2종. 이렇게 해서 2020년을 목표로 총 22종의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보하기로 했답니다. 예? 그리고 폭스바겐. 이 폭스바겐 정말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이 새끼들 그냥. 응? 아주 그냥 평지풍파를 일으켜놨네. 그냥 아주 그냥. 자동차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장본인. 폭스바겐도 친환경차 전략을 세웠는데 디젤차에서 이제 디젤차에서 그동안은 죽자 사대 디젤차에만 목을 메고 매달리더니 이제 안 한답니다. 전기차로 바꿨답니다. 전기차로. 근데 저는 이제 와서 참 하려면 빨리 했어야지. 이제 와서 이 전기차로 잽싸게 방향을 바꾼 게 대표적인 게 도요다죠. 도요다. 프리우스 아시죠, 여러분? 프리우스. 그것도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물론 프리우스가 전기차는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하이브리드 카죠. 전기차는 아니야. 하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전기차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프리우스뿐만이 아니라 도요다에서 그때부터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 전기차 쪽으로 내부적으로 기술을 연구한다든가 하면 그쪽 방면에 있어서 전기차 쪽으로 좀 더 집중하기로 일단 내가 알기로는 아마 업계에서 제일 먼저 그 방향을 잡았을 겁니다. 예. 그래요, 도요다가. 그 다음에 또 나오네. 도요다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야, 얘네는 그냥 더 세게 나오는데요, 보니까. 2050년을 목표로 해서, 즉 2050년까지 내연기관을 쓰는 자동차를 판매 안 하겠다. 이제 판매 중단시켜버릴 때. 와, 세게 나오네. 응? 그리고 또 연비를 20%나 개선한 하이브리드카 프리우스를 연말에 출시하겠답니다. 연비를 20%나 개선한 프리우스. 이거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면 프리우스 엄청 팔리겠네. 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예전에 왜 그랬잖아요. 제가 약간 그 우스갯소리로 제가 봐서 좀 해외 주식만 전문으로 소개하는 코너도 하나 만들어 볼까 뭐 생각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말 비슷하게 했던 것 같은데 도요다를 말이잖아요. 도요다를. 이 폭스바겐 사태 터지기 전에 미리 좀 들어갔으면, 응? 근데 제가 도요다 주가는 아직 안 봤어요. 확인 안 해봤어요. 확인 안 하고 그냥 지금 기사 읽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수익 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더 일찍 들어갔더라면, 언제? 아베, 일본의 상남자야, 또 이 아저씨도. 상남자. 이 아저씨가 미친 듯이 돈을 찍어내고, 즉 양적 완화. 미국 니네만 하냐? 우리도 한다? 그래서 미친 듯이 양적 완화를 처음에 막 한다고 떠들 때 막 그때 잽싸게 들어갔으면은 이게 도요다. 근데 물론 주가는 확인 안 해봤어요. 근데 또 주가 확 꼬꾸라져 있는 거면 어떡하지? 예. 하여튼 개망신인데 개망신. 그럴 리는 없습니다. 안 봐도 뻔해. 주가 확인 안 해봐도 뻔해. 많이 올랐을 것 같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수소차. 도요다에서도 수소차 만들려고 하나 봐요. 수소차 미라이 3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한답니다. 2020년도. 그리고 끝으로 BMW 같은 경우에는 전 차급에다가 그러니까 전 차종에다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다 추가시키겠다. 그리고 2020년도에 양산형 수소차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냥 다들 세게 나오네. 이러고 못 지키면 또 무슨 개망신을 당하려고. 근데 이 수소차는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시간이 내가 봤을 땐 꽤 걸릴 거야. 전기차도 지금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수소차가 뭐 진짜 활성화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확 늘어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아마 못해도 10년은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근데 전기차는 진짜 4, 5년 후면은 얘네가 2020년을 지금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기사 보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거의 그맘때쯤 되면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진짜 전기차가. 요거는 좀 헛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어제
그 뭐 사물 인터넷의 진짜 수혜 뭐 주는 따로 있다 그래갖고 했는데 거기서 뭐 통신주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근데 이게 2020년이요. 2020년이 우리 같이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 특히 그 중에서도 주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2020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2020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제가 그 사물인터넷에서도 그 통신사 얘기하면서 했지만 5G 있잖아요. 5세대 이동통신 기술 5G. 그게 지금 SK텔레콤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거의 다 목표로 삼고 있는 해가 2020년이에요. 그때 상용화 시키겠다. 2020년 서비스 상용화. 2020년을 다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차 있잖아요. 자율주행차. 그것도 지금 구글이나 이런 데서 2020년을 얘기를 많이 해요. 2020년. 그리고 현대차도 아마 2020년 한번 2020년이라고 얘기했을 거야. 내 기억으로는. 자율주행차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전기차도 내가 보기 2020년쯤 되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2020년에 지금 맞물려 있거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5G, 5G, 그리고 전기차 뭐 이런 게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요즘 융합이 대세죠. 융합, 컨버전스 융합.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뭔가 2020년,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2017년에 뭐 금융위기 또 터질 거다 뭐 이렇게 떠드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건 뭐 만약에 2017년도에 금융위기 터지면 뭐 아무 말짱 헛거 도로 뭐 아무 소용 의미 없는 얘기고. 아 근데 또 오해했을까봐 의미 없다는 게 그 투자 관련해서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니지. 역발상을 하면 또 의미가 있겠다. 역발상을 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역발상을 하면 예, 그런 거 보면 또 전혀 의미가 없진 않아. 하여튼 뭐 금융위기가 그 사람들 말대로. 근데 저도요. 저도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 완전 헛소리는 아니에요. 지금 뭐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하여튼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왜 그런지 제 생각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지금 자동차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2020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 좀 멀리 앞을 내다보시고 준비를 좀 하세요. 자율주행차, 5G, 특히 그 중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자율주행차. 나중에 코너 하나 만들어서 뭐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요. 자율주행차가 정말 이제 저렇게 활성화가 되고 붐이 일어나면 엄청난 시장이 열릴 겁니다. 스마트폰을 떠올리시면 딱 똑같아요. 스마트폰을 떠올리시면 똑같아요. 없던 시장이 그대로 새로 시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서 엄청난 기회가 나온다는 거야. 무슨 기회?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이 스마트폰이 하나 나오면서 엄청난 시장이 만들어졌잖아요. 관련 뭐 앱, 어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앱 시장도 뭐 엄청나게 늘었죠. 커졌죠.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 이 부품 만드는 회사들. 물론 지금이야 이제 시들해졌죠. 거의 포화 상태다 보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럼 스마트폰의 그 부품을 주로 만드는 그 회사들이 어떤 돌파구를 찾을까요? 여기 지금 글로벌 자동차 업계 전기 수소차로 급선회했다고 그러죠. 방향을 돌렸다고 그랬잖아. 그럼 스마트폰 부품 만들던 예를 들면 카메라 모듈 만들어서 삼성전자 애플에다 납품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그 회사 기업들이 무슨 생각을 할 거야 앞으로? 어디로 돌릴 거야 방향을? 자율주행차예요. 자율주행차. 하여튼 뭐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예.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에요. 예. 수소 연료 전지차. 그리고 끝으로 근데 뭐 전기차고 수소차고 지랄이고 간에 지금 아까 제가 환율 그 기사 털어드렸잖아요. 환율. 아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더 이상 앞으로 뭐 계속 급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는 했지만 지금 당장 그냥 코앞만 놓고 봤을 때는 전기차고 수소차고 지랄이고 간에 지금 당장 저놈의 환율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지금 예. 농담이요. 웃자고 한 얘기고. 끝으로 좀 참고하시라고. 여기 보면 용어가 좀 어려워. 하이브리드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수소연료 전지차, 이거 다 뭐야? 그죠? 전기차는 뭐 하도 언론에서 지겹게 떠들어갖고 뭐 뭔지도 아실 테고, 그래서 설명 안 하고. 하이브리드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이게 헷갈리죠? 그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하이브리드카는요, 두 가지의 동력원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엔진, 우리가 말하는 엔진, 휘발유, 디젤 집어넣어갖고 돌아가는 그 내연기관. 우리 학교 때 배웠죠. 흡입, 압축, 폭발, 배기, 4단계를 거치는 그 내연기관, 즉 엔진. 그거하고 배터리를 같이 동시에 쓰는 거예요. 그게 하이브리드카. 그 두 가지에서 동시에 동력을 얻어내서 자동차가 바퀴가 굴러가는 거죠. 이건 꽤 됐어, 하이브리드카 나온 게. 대표적인 차종이 뭐예요? 도요타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우스. 이게 꽤 오래됐어요. 이 차가 벌써 1997년도에 출시가 됐어요. 거의 20년이 다 돼가네? 그죠? 반면에 요즘 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는 뭐냐, 그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이것도 똑같아요. 뭐냐면, 하이브리드카, 하이브리드카처럼 엔진하고 배터리가 동시에 탑재가 돼 있어요. 예? 근데 다른 점은 뭐냐?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평소에는 배터리만 동작을 해. 예? 배터리로만 운행을 해. 하다가, 배터리를 충전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영원히 계속 쓸 수가 없잖아. 방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가 0이 됐네. 0. 다 방전됐어. 그럼 그때 엔진을 사용하는 거예요. 엔진을 사용해서 운행을 하는 거. 오케이? 그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전기차는 뭐 아시잖아요. 전기차에는 엔진 자체가 없고 배터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100% 배터리로만 가는 거야. 마지막으로 수소연료 전지차는 뭐냐면요. 말 이름이 벌써 뭐야? 수소, 연료, 전지, 차, 전지.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고. 근데 그 배터리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우리 스마트폰 배터리를 연상하시는데요. 충전하면 그 안에 뭐야? 전화를 축적시켜 놨잖아. 그래서 거기서 전기 에너지를 이제 얻는 건데 수소 연료 전지는 그게 아니고 이게 그 용어 자체는 전지, 즉 배터리라는 그 용어를 쓰고는 있지만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엄밀히 말하면 이건 배터리가 아니라 탱크라고 봐야 돼. 탱크. 우리가 왜 물탱크 그러잖아요. 물탱크 보면 물탱크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물이 들어가 있잖아. 물을 보관하고 있잖아. 수소탱크란 말이 저는 더 맞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 안에 수소.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뭐 산소네, 질소네, 수소네 이런 거. 그 수소를 그 안에다 보관을 해놨다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운행을 시작하면 시작 꼭 안 해도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 그 공기가 있잖아. 공기 안에는 뭐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수소 탱크 안에 수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산소와 결합을 한다고. 이제 산소. 공기가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 공기가 차량 그 내부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설계가 돼 있대요. 그래갖고 그럼 그 공기가 이제 그 차량 내부로 들어와서 공기 안에 들어있는 산소하고 수소하고 서로 결합을 해서 거기서 에너지를 내는 거야. 그걸 동력원으로 쓰는 게 수소연료 전지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굉장히 어렵죠. 응? 어려워. 전기차에서 나오는 그 전기차에 필요한 전기 배터리 그거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랬어요. 응? 그게 수소연료 전지차. 근데 뭐 말은 그래요. 현대차에서 이쪽 관련 기술은 굉장히 앞서 있다, 지금 현재. 왜? 워낙 제일 먼저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그 차량에 나왔죠? 투싼인가 그럴 거야. 투싼 그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해서 운행할 수 있는 거 투싼. 현대차가 이미 나왔어. 나온 지가 2년 됐어. 그죠? 근데 요게 그 한 가지 재밌는 거 그냥 여담으로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아까 그랬잖아. 수소 탱크 안에 보관된 수소하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결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걸 동력원으로 해서 차량이 움직인다 그랬는데 요게 나오면 약간 우스갯소리에 그냥 반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생수를 사 먹을 필요가 없다. 왜냐면
물이 뭐예요? 물이 화학식으로 H2O잖아. H2O. 수소 원자 두 개에다가 산소 원자가 결합된 거잖아요. H2O. 이거 똑같아. 이거 수소 탱크에 있는 수소하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결합된다며. 그건 물이 나와 거기서. 그래서 실제로 운행을 하시면서 그 빈 생수통 물통 들고 다니시면서 아 목말라 그럼 물 받아 먹어도 돼. 인체에 해롭지가 않을 거야.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차. 그리고 이거 빼먹었는데 이것도 그냥 가볍게 참고로 아시라고. 아까 지금 현재 잘 나가는 하이브리드 카는 도요타의 프리우스가 제일 잘 나간다고 했어요. 반면에 BMW에서 얼마 전에 i8이라는 그 모델을 출시했는데 요게 지금 인기가 좋아요. 걸 윙도우인가 뭐라고 그래갖고 보셨잖아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자동차 문이 이렇게 새가 양 날개를 펴듯이 이렇게 수직으로 문이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 람보르기니나 그 스포츠카에 주로 장착이 되잖아요. 문이. 그런 방식으로 열려요, 이게.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의 대표적인 차종이죠. 근데 요거는 제가 모터스 가서 한번 봤는데, 사고 싶긴 하더라고요. 가격도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러면 현재 전기차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일본차 닛산에서 만든 리프라는 모델이 있어요. 근데 요건 조금 비싸더라고, 차값이. 예.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냥. 예.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